금요일의 과학터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강사 장은진입니다. 매번 새로운 주제로 소통하는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통해 과학과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채팅창 상단에 방명록 링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매회 방명록을 받고 있으며 열심히 실시간 방송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방명록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30분께 아이스드 초콜릿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본강연 8번째 시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뇌, 정신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신질환의 원인 그리고 치유라는 주제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고재원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강연 도중 궁금한 점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교수님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채택되신 분도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재원 교수님 모시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소개받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뇌과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재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30-40분 정도 이 정신질환의 원인 그리고 치유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좀 고백을 하자면은 이 정신질환의 원인 그리고 치유라는 방법에 대한 답을 사실 솔직하게 저희 과학자들이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원인을 알고 그리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노력의 어떤 과정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뇌질환에 대한 그 인식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그런 어떤 매스미디어에서 이 뇌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제 급증하고 있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과학 잡지들에서 최근 20여 년간 주요 잡지에서 소개된 이런 뇌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목록을 지금 쭉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아까 오래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그림처럼 여러 가지 역사물이라던가 여러 가지 미술 작품 이런 곳에서도 이 뇌정신질환에 대한 기술이나 이 기록 같은 것들은 있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노르웨이의 유명한 그 미술 화가 중에 한 명인 이 에드바드 뭉크의 이 절규라는 작품을 보시면은 이를 이제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혹자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이제 뭉크 본인의 자아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두 손으로 본인의 귀를 이렇게 막고 있고 또 뒤에 보면은 이제 태양이라던가 아주 어지러운 그런 형태의 어떤 그림 배경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뭉크가 실제로 이 불안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드러났는데 이 뭉크의 가족사를 보면은 아버지도 비슷한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환자였고 또 어머니의 경우에도 결핵으로 일찍 사망을 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가정 환경에서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이분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불안장애가 아마도 생기게 되고 이를 이제 평소에 자기의 다양한 그림에서 표출하는 실제로 이제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어떤 정신 상황을 잘 이제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건 프랑스의 이제 알먼드 가우티어라고 하는 유명 작가가 19세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걸 보시면은 9명 정도의 여성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약간 수용소 같은 느낌이 납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어떤 수용소 같은 곳에 가두어 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요. 이는 이제 당시에 그 사회가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우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시각들을 잘 대변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부정적으로 그렸던 이런 시각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앓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일상 속에서 충분히 흔하게 발견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가 이런 영화에서
다양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들의 어떤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또 여러 가지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얘기들을 그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1988년도 영화인데 여기에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폐를 앓고 있는 환자이기도 하지만 또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능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통 사람들보다 더 훨씬 월등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다른 작품들에서도 제가 이렇게 다 보면 자폐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인 그런 어떤 매체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듯 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그렇게 남일 같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이 이제 있어 가면서 이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통계 수치들이 이제 수집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평생 유병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평생 유병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이 정신질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지난 2017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수집한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성인 4명 가운데 1명, 즉 한 25% 정도가 이 평생 유병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한 건물에 한 100여 명 정도의 성인이 있으면 그 중에서 25명은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보면 인터넷 중독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비록 수치는 낮지만 아마도 이것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인터넷 중독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정신질환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도박 중독이라던가 우리가 알코올 중독과 같이 다양한 정도의 중독 환자들에서 발견이 되는 어떤 뇌의 이상 현상과 그런 비슷한 어떤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우리가 정신질환의 하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냥 그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좀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회범죄율도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 자료이긴 하지만 이 대검찰청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부터 15년까지 무려 43%나 증가를 했고 또 이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을 앓지 않는 일반 범죄인이 저지른 경우보다 한 10배 정도 훨씬 더 이제 통계적 수치가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는 소모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사건에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난 이제 6년 전이죠, 벌써. 이 피의자 김 씨라는 사람이 이제 검거가 됐는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의 강남이라는 곳에서 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가 결국에는 이제 잡혔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나중에 이제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망각, 환상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조현병이라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폐하고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뇌 정신질환인데 예전에는 이거를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사이키아트리스트들이 즉 그 정신질환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의사들 그리고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 뇌 분열증을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조현병이라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현악기가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그런 혼란스러움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멋있는 이름이긴 한데 실제로 이 조현병을 이제 진단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 숫자가 최근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많은 정신질환이 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학자들이 이를 이제 체계적으로 분류하려고 하는 시도를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약 한 10년에서 15년 주기로 해서 이 정신질환을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분류하는 그런 가이드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2013년도에 발표가 된 이제 버전 5를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고요. 이제 DSM-5라고 보통 이름을 붙이는데 이 DSM은 여기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 영어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DSM-5를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정신질환이 한 400종류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저만 하더라도 당장 생각나는 정신질환 목록을 쭉 해보면 한 20개 정도에서 그칠 것 같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정신질환들이 엄청나게 많이 분류가 돼서 세분화돼서 분류가 돼서 이제 실제로는 정신과 의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환자들을 보고 진단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은 정신질환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중요한 이제 목표는 뭐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신질환의 원인이 아직까지 좀 명확치가 않고 그 다음에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치유할지에 대한 사실 아이디어도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 그 몸에 생긴 병하고 유사하게 이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 초기에 발견하고 그다음에 초기에 치료하는 방법이 들어가면은 고칠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이 뇌 정신질환도 아마 접근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학자나 이제 의사들의 이제 결론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제가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흔합니다. 통계적으로는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시기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20%면 사실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그럼 우리 만약에 거리에서 아주 복잡한 거리에서 걸어 다니면 그 중에 20%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400가지 정도의 어떤 분류 안에 적어도 하나 정도는 해당이 되는 사람을 다 포함했을 때를 생각하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또 20% 정도는 이 평생 장애를 앓고 살아가게 됩니다. 라이프의 삶의 질이 좋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뒤에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뇌 퇴행성 질환과는 달리 보통 굉장히 살아가면서 어린 시기에 젊은 시기에 발병을 합니다. 발병을 하고 또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병을 앓게 됩니다. 완전한 치유가 거의 대부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살아가면서 조금씩은 항상 이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으나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정신이 결국에는 이제 병이 걸렸다는 것인데 결국엔 마음의 병이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의 병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굉장히 큰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고 결국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것은 마음의 병은 결국에는 우리의 뇌에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뇌질환이다, 뇌의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관점이 가장 이제 보편적인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걸 보면은 우리 사람의 뇌 영상 이미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푸렇게 보이는 여기를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세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 여러분들 그 두개골 안에 있는 뇌에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세포들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시냅스라고 부르는 어떤 특정 연결 패턴을 통해서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용감하게도 이 선진국에서는 이 뇌질환을 결국에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에 있는 이런 신경 세포들, 여러 가지 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다 풀어버리면, 그걸 우리가 해결해 버리면은 이거를 기본적으로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아주 용감한 프로젝트를 지난 1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은 벌써 이제 전전 정부가 되겠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2013년 당시에 휴먼 커넥톤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 엄청나게 많은 정부 돈을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이 신경 세포들의 연결 패턴을 우리가 전부 다 풀겠다. 결국에는 사람의 뇌의 패턴을 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미국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제 조금 이어서 이제 유럽 연합에서도 시작을 했고 또 우리나라나 중국, 미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선진국에서도 이런 유사한 프로젝트들을 시작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1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비슷한 종류의 하지만 약간은 다른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현병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로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보이시겠지만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숫자는 우리 사람의 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이쪽은 우리 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그 세포들의 연결 패턴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냅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뇌질환을 앓지 않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태어나서 지금 한 10세 정도면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겠죠. 쭉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 시냅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나이가 들 때까지 쭉 일정한 숫자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를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요 아래쪽보다 더 낮게 만약에 시냅스 숫자가 감소를 하게 되면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은 이 붉은색 위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뇌 기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한 15세까지는 정상인하고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되다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생 정도 되겠죠.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접어드는 무렵 한 20세가 되기 직전에 급격하게 이 연결 패턴의 숫자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감소를 하게 돼서 보통 20세 전후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아래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략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요 떨어지기 직전에 우리가 이 사람이 조현병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지표들을 확립을 해서 찾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단을 하고 진단이 된 다음에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면 이 노란색으로 쭉 떨어지는 걸 막아서 적어도 빨간색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초기 진단, 그다음에 초기 치료 시작, 이 전략을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많은 학자들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정신질환 치료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아직까지는 완전한 치유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뭐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뭐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또 약국에 가서 약을 타가지고 며칠 먹다 보면은 이제 없어지고 돌아오는데 정신질환도 근데 또 감기에 걸리잖아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어떤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약도 없고 주사도 없기 때문에 계속 아픈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뇌정신질환이 목록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료라는 것은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했던 거는 약물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많이 하는데 이 약물들은 그럼 어떻게 개발이 됐느냐? 대부분 우연히 개발이 됐습니다. 어떤 특정 목적으로 약물을 개발했는데 그 특정 목적을 해결하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우연한 어떤 발견에 의해서 약물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또 지금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경우에는 이 상담 치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치료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하고 일정 시간 서로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어떤 고충을 같이 들으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는 어떻게 일종의 보면 치료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마 우리가 정신질환을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잡혔는데 이 쌍둥이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쌍둥이 연구라는 것이 이제 일란성 쌍둥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란성 쌍둥이는 이제 얼굴 생김새 모두 완전히 똑같은 모든 유전자가 100% 동일한 그런 이제 두 명 이상의 사람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명 쌍둥이를 가지고 오랜 기간, 장기간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중에서도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쌍둥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쌍둥이 연구가 어떤 도대체 결론을 도출하기에 이게 흥미로운 연구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두 쌍둥이가 같이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한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이제 해외로 뭐 입양이 된다던가 해서 환경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어떤 쌍둥이들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한 명의 쌍둥이가 정신질환,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 걸렸다. 그럼 다른 쌍둥이도 한 70% 이상의 확률로 똑같은 정신질환을 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쌍둥이들의 공통점은 이제 유전자가 100% 똑같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할 수가 있었고
더 흥미로운 거는 1난선 쌍둥이가 아니라 2난선 쌍둥이, 즉 50%가 같은 유전자 같은 2난선 쌍둥이를 가지고 우리가 장기 추적 연구를 해보니까 70%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높은 수치의 같은 유병률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즉 유전자라는 것이 이 정신질환을 발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유전자가 100% 동일해도 100%가 아니고 7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쌍둥이가 자라온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환경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제어를 하면 우리가 어떤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좀 억제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은 아마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신경세포 간의 연결 패턴을 시냅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 이 시냅스라는 것은 아마 여기 제 강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고등학교 아마 생물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시냅스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우리 뇌에 있는 세포들이 서로 간에 대화를 하거든요. 서로 간에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서로 간에 나는 어떤 뇌에 어떤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다른 세포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그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 간에도 이렇게 이제 핸드폰 가지고 전화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목소리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노란색 방울로 되어 있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왼쪽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우리 뇌에 있는 그런 세포의 어떤 특수한 접점, 특수한 만남의 어떤 구조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고 이를 우리가 통칭해 가서 시냅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시냅스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맨눈으로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각화를 해야지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과학적 기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 뇌에 있는 어떤 세포들에서 존재하는 시냅스를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모든 뇌에 있는 세포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닙니다. 아주 예쁘게 생긴 신경세포인데 신경세포는 엄청나게 모양이 서로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뇌 영역마다 또 모양도 다 다르고요. 근데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흰색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는 약간의 돌출 구조를 보고 계실 수가 있는데 이 돌출 구조가 바로 이 신경세포가 다른 주변에 있는 신경세포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는 시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외부로부터 전달을 받고 있는 하나하나가 다 이제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영어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여러분들 뇌에 존재하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아마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우리 생체 내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중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 단백질들은 우리 뇌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단백질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고 이런 단백질들이 대개 한 2,000개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즉 하나의 시냅스당 한 1,000개에서 2,000개까지의 서로 다른 단백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우리 뇌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그 부분 설명 안 드렸지만 우리 뇌에는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세포가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한 10의 15승, 10의 16승 이 정도,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각각의 세포들은 또한 10,000개에서 한 20,000개 정도의 서로 다른 시냅스를 구성을 해서 서로 다른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창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다면은 우리 뇌가 얼마나 복잡하다는 것을 아마 쉽게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뇌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뇌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기본적인 우리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 뇌가 매개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뇌가 없으면, 뇌가 잘못되면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다 망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위에를 보시면 좀 우리 사람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고등한 어떤 기능들 있죠. 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화장실에 가가지고 혹은 집에서 거울을 봤는데 이 거울을 보고 이게 나 자신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인지 기능이거든요. 앞에 분명히 본인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나 자신인지 알아보지 못하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뇌의 기능이 망가지고 있다는 이제 가장 적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인지 능력부터 해서 뭐 기억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공부하는 학습 같은 것들, 그다음에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뇌에서 온갖 종류의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텐데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모두 매개하는 것이 이제 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아까 제가 정신질환은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 정신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그게 어떻게 잘못됐을 때 뇌 정신질환이 생기는구나라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낫겠죠. 일종의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굉장히 고급 세단인데 이 현대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네시스 아마 좀 구형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굉장히 고급 세단이죠. 이 고급 세단이 어떻게 굴러갈까라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면 아마 여러분들마다 다 각각의 서로 다른 대답을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을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실제 제네시스의 부품입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지금 다 분해해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인데 이제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제네시스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품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찾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품도 있고 저 부품도 있고 쭉 나열을 하는 것이죠. 이 부품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하나가 다 연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품하고 저 부품하고는 어떻게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 부품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저 부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함으로써 각각의 부품들이 어떻게 서로가 협력해 가지고 이 자동차라는 것이 굴러갈 수 있도록 작동을 하는 것인가 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뇌도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뇌가 아주 복잡하게 보이지만 뇌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있고 그럼 각각의 세포들은 어떻게 서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럼 뇌가 세포들의 그런 기능을 수행하려면 그 세포들에 존재하는 단백질들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 단백질들을 찾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시냅스에서 이런 단백질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조금씩 좁혀가면서 우리가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 질문들에서 도출되는 결과들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아마 과학자들이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뇌의 기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이런 접근 방식은 한 예시입니다. 이것도 우리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내가 시동 켜고 핸들 돌리고 그다음에 엑셀레이터 밟고 그다음에 가다가 브레이크 밟고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이 차에 뭐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접근할 수 있어요. 물론 경험이 많으면 어떤 증상이 나오면 이거는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구나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차가 고장난 다음에 정비소에 가시면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차 문을 열어가지고 부품들을 쭉 점검하지 않습니까? 저는 뇌 기능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 뇌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세포들 간의 복잡한 연결 패턴이 이 신경회로 그리고 조금 더 좁혀서 이 시냅스라는 것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결국엔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뇌의 질환, 즉 마음의 질환은 결국에는 신경회로, 즉 시냅스의 작동 방식이 어떤 형태로든 망가져서 생기는 어떤 마음의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의 기능이 망가져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뇌질환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이 시냅스 뇌질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시냅스 뇌질환의 이 범주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폐나 이 조현증, 지금 제가 정신분열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조현증이라고 합니다. 조현병 같은 이런 대표적인 어떤 뇌 정신질환 이외에도 여기 치매라든가 파킨슨병, 헌팅턴병과 같이 퇴행성 뇌질환도 포함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퇴행성 뇌질환은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일정 나이가 지나야지만, 즉 노화가 진행이 되어야지만 우리 뇌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질환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뇌에 있는 세포들이 보통 죽어서
생기는 이제 질환이라고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퇴행성 뇌질환조차도 오랫동안 장기 추적을 해보면 굉장히 젊은 시기에는 이미 시냅스에 조금씩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금씩 그 문제가 축적이 돼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결국에는 세포가 죽고 그런 퇴행성 뇌질환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냅스에 있는 이제 단백질이 결국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2,000개 정도의 단백질이 존재를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시냅스 단백질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 과학자들은 이제 연구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접근 방법들이 잘 확립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낙아웃, 여기 지금 권투 글러브가 나와 있는데 낙아웃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낙아웃이라고 하는 기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단백질이 중요하냐를 왜 중요하냐를 보고 싶으시면은 아주 간단해요. 그걸 빼버리면 돼요. 그걸 없애버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공기가 왜 중요하냐, 공기가 없는 곳에 가보면 알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냅스 단백질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단백질을 사람한테서는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동물 모델에서 없앤 그런 기법을 우리가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낙아웃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낙아웃 기법을 처음 개발하신 분은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마리오 카페키 박사님이시고요. 이분은 이거를 1980년대 개발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공로를 인정받으셔가지고 2007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두 가지 지금 사례를 아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처음에는 여기 지금 SHANK라고 불리는 시냅스 단백질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쉔크라고 불리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을 없앤 생쥐를 만들어 봤어요. 생쥐를 만들어 봤더니 이 생쥐가 어떤 증상을 보이냐면 보통의 생쥐들은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실험동물을 직접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의 생쥐들은 사육을 하면은 새로운 생쥐가 들어오면 무조건 접근을 해요. 기본적으로 생쥐는 새로운 거를 항상 추구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 또 새로운 개체가 접근을 하면 무조건 가서 탐색을 합니다. 근데 이 쉔크라는 단백질이 없는 이런 생쥐의 경우에는 숨어요. 접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 봤더니 좀 가장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이게 사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자폐를 앓고 있는 우리 사람의 어떤 증상하고 같지 않을까? 보통 자폐를 앓고 있는 이제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소통을 잘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이 컨택을 하질 않습니다. 아이 컨택을 피하고 대부분 이제 가장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약물이 개발이 돼서 아이 컨택만이라도 만약에 자폐 환자들이 하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진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거하고 유사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를 확신할 수 없는 게 동물은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 동물에는 자폐라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 모델을 이용을 해서 그런 유사한 사람에서 볼 수 있는 행동 증상을 발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데 아주 중요한 모델로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자폐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전자 시퀀스 서열 분석을 해보면 이 쉔크 유전자가 상당히 높은 빈도로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러한 식으로 연구를 접근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이제 부여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는 이 쉔크랑 결합하고 있는 이제 여기 세펩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세펩이라는 단백질을 역시 마찬가지로 낙아웃시킨 그런 생쥐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보면 이 결과는 지난 15년 전에 네이처라고 하는 굉장히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보고가 된 그림에서 제가 따온 것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이제 생쥐가 이 유전자가 없는 생쥐입니다. 이 없는 생쥐의 특징은 뭐냐면 이 털이 다 뽑혀져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혹시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사육하다가 싸워가지고 털이 다 빠진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털을 다 뽑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강박증을 보통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머리털 같은 거를 심하게 뽑는 이 트리코틸로마니아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뇌정신 질환을 같이 동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예측이고요. 굉장히 놀라운 거는 강박증 환자들한테 보통 사용을 하고 있는 약물이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 약물을 이 생쥐한테 투여를 하면 이 털을 막 뽑는 이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서 어떤 형태로든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
동물 모델에서도 효과를 보였다는 것은 이 동물 모델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어쩌면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이 강박증이라는 것이 도대체 뇌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 결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과학자들의 이제 목표는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오른쪽은 이제 주황색으로 쭉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이 저와 같이 기초 신경과학을 뇌과학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의 몫이 되겠고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뇌정신질환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이제 임상 의사들이 이제 하는 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한 사람이 이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뇌질환 치유가 될 텐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각각의 단계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각각의 단계가 명확하지는 않고요. 또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잘 알려져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뭔가 아는 것 같으니까 바로 여기서 여기로 이제 점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대부분 실패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연구비가 투자가 돼도 이제 약이 개발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제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지름길은 없다. 지름길은 없다는 것이 제 결론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뇌정신질환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모델 동물들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그 모델 동물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약물 개발이라든가 약물 검사 이런 걸 해서 결국에는 우리 목적은 사람별로 맞춤형 정신질환 진단을 할 수 있고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제 먼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지금 아래 나와 있는 이런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조금 더 다른 정보들을 많이 아마 습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연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연 도중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네. 특히 이제 정신질환이고 우리 생활과 너무 밀접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사전 질문을 먼저 받은 게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여쭙고 오늘 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지님이 질문 주셨어요. 정신질환이 있어서 약을 먹는 경우 예로 치매나 ADHD 같은 그런 약을 먹는 경우 사람이 무기력해진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도 치료의 과정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강연을 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렸는데 한 가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뇌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할 때 쓰이고 있는 약물들이 대부분 이제 우연히 개발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것들에서 많이 쓰는 이제 약물이 있습니다. 그 약물이 있는데 그 약물을 실제 우울증 환자들한테만 쓸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ADHD 환자들한테도 쓰거든요. 동일한 약물을 써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울증 환자와 ADHD 환자는 분명히 이게 다른 뇌질환이거든요. 그런데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쓰고 효과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도 있는데 간혹 ADHD 환자들한테 어떤 약물을 쓰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ADHD의 기본적인 그런 현상은 좀 많이 완화가 되는데 갑자기 막 턱을 엄청나게 이제 떤다던가 우리가 말하는 틱 현상이 갑자기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하냐? 그럼 약물을 좀 줄여요. 용량을 의사랑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해결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마 질문 주신 분도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이 아마도 원치 않는 예상치 못하는 그런 증상들일 텐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라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증상이 발생했다고 해석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재미있는 질문인데 WLDH75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사춘기 아들의 뇌가 궁금합니다. 진짜 사춘기가 되면 정신질환자의 뇌랑 비슷해지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물론 저는 이제 환자를 직접 보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춘기 우리 청소년들의 뇌가 정신질환자들의 뇌와 동일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동일하진 않고요. 다만 아까 제가 조현증 환자들의 어떤 뇌 변화를 말씀드릴 때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사춘기에서 성인으로 완전 성인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보통 조현병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조현병의 원인은 아직 잘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사람의 교통에 이 뇌 앞쪽이 전전두엽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통은 충동을 억제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고급 기능을 매개하는 어떻게 보면 이 동물 중에서도 사람한테서만 유독 발달한 뇌 영역이 있는데 여기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존재하는 신경세포들의 연결 패턴이 지금 질문 주신 그 아드님 나이대에 있는 좀 젊은 우리 소위 말하는 청소년에는 이게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 부분이 안정화가 돼가지고 패턴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돼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것인데 아직 좀 젊은 나이에는 그것들이 아주 이제 다이내믹하게 변하고 또 환경 변화에 의해서도 아주 그 극적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뇌하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는 위험도도 그만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예. 네. 이번에는 이연호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과학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을 연구하다 보면 의사들의 의학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지 싶은데요. 서로 의사와 함께 협동 연구를 하시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네. 너무 당연한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임상 의사들 그리고 많은 종류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하고 협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협업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냅스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단백질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기능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 과학을 연구하는 그냥 과학자인데 이제 실제 환자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봐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 마침 본인들이 검색을 해보니까 기능은 잘 모르겠는데 그 연구하는 사람 알고 보니까 저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게 이 환자가 이 유전자가 이런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은 이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 질문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유전자가 이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맞습니까? 둘 다 사실 답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연구는 뭐냐면 그 돌연변이 정보 같은 것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살펴봐요. 살펴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이 단백질, 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현재까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단백질이 어떤 수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 어떤 기능에는 문제를 안 일으키지만 어떤 기능에는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정보를 거꾸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임상의사가 그 정보를 갖고 여러 가지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아이디어도 주고 그런 식의 어떤 협력 연구를 저희가 실제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분들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임상 의사들하고 저희들하고 이런 협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정리가 되면 거기 이제 제약회사까지 이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 타겟이 실제로 이 뇌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굉장히 주요 유전자니까 이거를 정말 우리가 타겟으로 약물을 한번 개발해보자 이런 식으로 흐름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 자체에 걸리는 시간이 대개 한 10년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렵고 자폐를 하나를 예를 들면 현재 자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DA에서 승인한 약물이 딱 2종류밖에 없습니다. 2종류밖에 없는데 그 2종류조차도 자폐의 여러 가지 핵심 증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없애주는 거예요. 일부만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약이 없어요. 다른 뇌정신질환 아까 제가 우울증 얘기 잠깐 드렸지만 몇 가지 있고요. 400여 종류 중에 거의 한 90% 이상은 우리가 치유책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치유는 아직 먼 얘기죠. 예. 네. 이번엔 그 약물이 아니고 이제 다른 쪽에서 좀 접근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네요. 도원왕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제가 몇 달 전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뇌에 전기 자극을 하여 생각을 조정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이것이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정신질환을 그 전기 자극을 통해서 지식을 심고 또는 행동의 변화를 이끌거나 치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내 정신을 새로운 어떤 것들 넣어주고 이런 것들은 저도 사실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사람한테는 당연히 적용되긴 불가능한 내용일 것 같고 동물 수준에서 동물이 실제로 안 갖고 있는 기억인데 뇌에 있는 특정 신경세포들이나 특정 신경회로를 자극해가지고 이 동물이 갖고 있지 않은 기억을 인위적으로 주입시켜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은 있어요. 아주 소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년 전에 막 네이처지에 보고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사람한테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어떤 자극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전에 한 50년, 60년 전에는 특히 이제 뇌전증 같은 경우 문제가 생기면은 실제로 치료를 할 때 실제로는 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냥 사람 뇌를 이렇게 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냥 무슨 전기 자극을 막 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볼 땐 간질이라고 하는데 너무 심하니까 그걸 한번 자극을 줘보니까 실제로 간질 현상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하거나 아주 나쁜 경우 이 뭐 문제가 좀 있으니까 뇌를 수술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뇌를 수술하는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어요. 한 4, 50년 전에. 실제로 그 기술을 개발한 분이 1949년도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성함은 기억이 안 나지만 노벨상까지 받으셨어요. 근데 이 수술이 1960년도부터 전 세계에서 다 금지됐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금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그 석학이 저도 그 책을 읽어본 기억은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꿈꾸고 있거든요.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 그래서 아마 우리가 뇌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이 알게 된다면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은데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뇌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아주 가까운 시기 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예. 네. 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좀 비슷한 질문을 다 두 분께서 올려주셔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님과 장혜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시냅스가 감소하는 속도를 낮출 수도 있는지요?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시냅스 감소의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은 다 모릅니다. 네, 답은 모르는데 저희가 그 지금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드리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냅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없어지는지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과학자들의 이해 수준이 이게 정확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100이라고 했을 때 완전히 이해한다고 치면은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해 수준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100까지 이해를 하면 지금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울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이 부분은 많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작동 방식도 알고 있는데 뇌가 시냅스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건 운동입니다. 이거는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이나 동물의 경우에는 이 시냅스가 굉장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서 보시면 시냅스가 신경세포가 모양이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가지치기 모양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쭈그러들거든요. 그 쭈그러드는 현상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경세포도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또 패턴도 굉장히 젊었을 때와 유사하게 오랫동안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나느냐? 운동을 하면은 여러 가지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성장인자들 같은 것들이 신경세포로부터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신경세포에 있는 여러 가지 수용체에 가서 결합을 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장 좋은 거는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너무 뻔한 소리인 것 같은데 술 같은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냅스를 끊어주거든요. 너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건강하기 위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뇌의 건강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설명 주셨을 때 아마 이옥경님께서 주신 질문이 답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화도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노화라는 거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결국 노화는 정상적인 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세포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노화가 있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생물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세포도 결국 늙어가거든요. 늙어가고 원래 세포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가 죽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우리 뇌에 있는 세포도요, 뇌에 있는 시냅스도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계속 갖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얼마나 이게 다이내믹하냐면 예를 들어서 뇌에 있는 특정 영역에 있는 시냅스는 2주가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다시 새로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결과적으로 딱 멀리서 봤을 때는 2주 전이나 지금이나 시냅스 숫자가 비슷하게 있지만 2주 전하고 완전 다른 종류의 시냅스거든요. 노화도 그래요. 노화도 계속해서 세포가 변화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러는 것인데 결국 노화가 생기면 아까 제가 퇴행성 뇌질환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노화가 생기면 이 퇴행성 뇌질환은 악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뇌질환도 만약에 젊었을 때는 안 생기던 게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악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화가 뇌정신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외적인 것도 있어서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우리 학자들이 어떤 결론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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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장님이 다른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뇌에는 각각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신질환은 특화된 뇌 영역이 있는지요? 아니면 전체적인 시냅스가 다 관여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네네. 이미 질문 주신 분이 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뇌 영역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든 뇌 영역이 서로 아무런 그런 그 규칙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특정 영역하고 특정 영역 간의 시냅스는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법칙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칙은 모르지만 특이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그러면 지금 질문 주신 대로 특정 뇌 정신질환은 그러면 특정 뇌 영역, 즉 특정 뇌신경회로 특정 시냅스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모든 신경과학자들은 아니지만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대부분이 가설인 것 같아요. 제가 가설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직 명확하게 증명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력한 가설인 거는 많은 학자들이 이런 가설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땅땅땅 해서 판결을 내릴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지만 이 가설을 지지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특정 뇌신경회로가 아마 주요 그 뇌정신 질환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 가설하고 약간 반대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네. 이번에는 정은은지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뇌질환도 조기 검진하고 조기 치료가 정답 같아요. 뇌 기능을 자동차 검사하듯이 과학적인 뇌 스캔 장비들이 개발된 게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셨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들이 아마 꿈일 겁니다. 꿈일 네. 건데 이제 아마 뇌 영상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뇌 영상 장비,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뇌 영상 장비들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해상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영상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렸지만 거기에서는 세포 수준에서 어떤 활성 변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아마 특정 뇌 영역이 중요하다. 이 정도 결론까지는 도달하는데 신경회로라든가 시냅스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은 현재의 영상 기술로는 어렵거든요. 근데 영상 기술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설사 그게 발전이 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전자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 정신질환을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영상 기술도 문제가 아직 있고 충분치가 않고 그다음에 영상 기술이 설사 충분하다 하더라도 뭐를 그럼 봐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지금 답을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직은 좀 요원할 텐데 아마 목표는 근데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도달하지 않을까 목표에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굿세븐님 질문 드립니다. 우리 아까 뇌 그 노화를 늦추려면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단백질이나 또는 식품 같은 걸로 이걸 퇴행성을 좀 늦출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그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성장인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장인자라는 것도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인자라는 게 단백질인데 그 성장인자가 실제로 혼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냅스에 있는 다양한 인자들과 서로 협력을 합니다. 그 협력하는 것이 아무하고나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냅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인자들하고 이제 항상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협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특정 인자 같은 경우는 실제 식품으로도 제가 알기로 팔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완전히 해결책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더 좋은 타겟이 있지 않을까. 더 좋은 타겟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냥 섭취해서 되는 것인가. 아무도 머리에다 직접 뇌에다가 그 단백질을 주사해서 치료받고 싶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거의 문제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단백질의 이제 크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 뇌에는 아무 물질이나 통과 못하게 하는 특별한 어떤 구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 뇌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만약 그게 없으면은 온갖 유독한 물질들이 다 뇌로 전달이 되는데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런 어떤 방해물 때문에 우리가 설사 어떤 그 타겟을 찾아도 실제로 섭취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은 뇌과학자들이 할 것이 아니라 공학 쪽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아이디어를 갖고 더 좋은 시스템을 아마 개발하고 실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진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뇌과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하신 계기가 궁금하시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교수님 본인의 뇌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부끄럽게도 사실 뭐 저도 특별히 제 뇌 건강을 위해서 뭐 특별히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하는 게 뭐 운동 정도. 그것도 뭐 자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시간 좀 만들어 가지고 운동하는 정도.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음주를 거의 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좋은 거는 못해도 나쁜 것은 하지 말자라는 좀 위주인 것 같고 사실 제일 좋은 건 제 생각에 운동인 것 같아요. 운동인 것 같고 어떤 뭐 음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운동이 제가 생각에는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좀 좋은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뇌과학을 하게 된 계기는 이게 좀 제가 저희 학생들이나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만날 때는 이제 많이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난 뇌에 관심이 있으니까 뇌를 해야지 저는 그렇게 과학자 된 사람이 아니어서 좀 우연이 됐어요. 우연히. 저는 이제 과학을 할 생각도 없었다가 이제 우연히 어떤 연구실에 갔고 또 그 연구실이 우연히 또 뇌를 연구하는 연구실이었고 그리고 막상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연구를 어느 정도 잘 한다고 우리 선생님이 저를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해서 용기를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20년 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저는 사실 외도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길을 그래서 근데 많은 제가 놀라는 게 요즘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본인이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좋게 보는데 대신 이제 많은 경우에 또 이제 자기 꿈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저는 자기가 관심 있고 내가 이거 가지고 평생 동안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제 주제가 있으면 다른 여러 가지 고려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본인 인생이 나중에 좀 돌이켜볼 때 보람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답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고요. 그래도 오늘 당첨되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당첨되신 분 조민지님, WLDH75님, 이연호님, 도원왕님, 아자아자님, 혜원장님, 이옥경님, 정은은지님, 굿세븐님, 진희님. 아래에 그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끝 인사드립니다. 오늘 유익한 강연 들려주신 고재원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회차 다음 9회차 강연은 7월 20일 2주 후에 있습니다. 2주 후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